안녕하세요. 2023년도 46회 신체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험 보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수험생들이라기보다 내년 과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 먼저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샘플로 보든 또는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 어땠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때 요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요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했구나, 그리고 윤석열 강사가 어느 부분에서 가르쳤던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 좀 본 촬영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총평을 조금 하자면 2023년도 46회 시험은 자동차 보험에 한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좀 학습량이 있으신 분들은 좀 쉽다 느껴졌을 거고, 또 반대로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되신 분들도 이거 좀 본 것 같은데, 많이 다뤘던 문제 같은데, 윤석열 강사가 말했던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문제들도 좀 쉬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서 크게 논란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쉽다고 해서 나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쉽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의 문제들, 목차들을 더 치밀하고 더 정확하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과 그 조치 방법 및 조사 방법 및 보상 처리 시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 손해사정사가 조사 착안해야 될 문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문제풀이나 안심특강 때 몇 번 설명을 했었고, 실제 모의고사 2회차에도 손해사정 조사 사항, 손해사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문제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일단 사례 속에서 손해사정사, 보상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할 때 어떤 부분들을 착안하고 조사하고 또 이걸 보상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내용 속에서 그 문제들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6문제 중에 사실 가장 실무자가 조금 유리하게 쓸 수 있었던 문제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수강생들 중에서 이 손해사정 조사 문제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강생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이 내용 속에서 목차와 논점 속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는 없었고, 당연히 다 다뤘던 문제, 또 강조했던 부분들에서 그 내용들이 목차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작성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 2023년 7월 1일 16시쯤 1승용차와 2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정상 운행 중 1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량의 우측 부분에 2차량의 좌측 부위가 충격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1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병, 사고 당시 17세 고교생이에요. 고교생으로 되어 있고, 경추염자의 병명으로 한 달간 한방병원에 안전가려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다. 자, 우리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것들이 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사고 발생 피해 사항 속에서는 이 경추염자가 중요한 조사 시에 유의사항, 보상 시의 유의사항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12급 우리가 공부한 경상 환자예요. 따라서 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사고 경위에 대한 과실 부분들도 쟁점이 되겠죠. 과실 부분. 그래서 쌍방 과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쌍방 과실. 그래서 사고 발생 경위나 피해 사항에서는 그 내용들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운전자는 1차량의 운전자는 병의 누나 을이 운전을 했고요. 대학생이래요. 무면허 운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착안 사안들이 생겨나죠. 뭘 말하는 건가요? 사고부담금. 자, 사고부담금은 사실 작년, 재작년 다 출제가 됐어요. 약술로 출제, 계산 문제로 출제.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조사하는 사항까지 엄밀히 말하면 사고부담금과 관련된 3년간의 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고부담금 문제가 연속해서 3번 출제가 됐어요. 이 차량 운전자는 정인데 정은 김영피보험자로 적격, 얘는 무면허 같은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고 당시 술 냄새가 났다고 을이 주장했어요. 누구? 사고 난 을. 을과 정의 사고에서 상대 차량 을이 정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지. 자, 이것도 냄새가 났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이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사고부담금의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음주 무면허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1차량의 병, 모친, 갑을 김영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원만 가입합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왜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니까 나머지 담보들은 검토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B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B보험회사는 정상보험 가입을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손해사정사가 일단 차관해야 될 사안, 차관은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뭐 이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그래서 뭐 어떠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차관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이 문제 속에서 손해사정사가 차관, 조사 포인트가 뭔지를 찾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쌍방과실이에요. 과실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 과실 여부. 을과 정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 병이 다쳤는데 이 병은 12급 경상 환자예요. 그래서 이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진단서, 이 진단서 제출 의무화뿐만 아니라 4주 이상이죠. 4주 이상일 때 진단서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지불 보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게 지금 모양을 보면 무단 운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남매가 차량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은 누나가 했어, 을이. 이때 무면허인 이 을에게 아빠가 차량을 승낙할 일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단 운전일 확률이 매우 높아. 매우 높아요. 그럼 무단 운전이라고 했을 때 결과가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단 운전이라고 했을 때 이때 병을 타인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어떻게 탑승하게 됐는지. 만약 누나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 좋죠. 만약 이때 을의 주도적인 무단 운전에 동생이 그냥 관여해서 탔다면, 만약 적극 종용 가담했다면 얘에 대한 타인성은, 우리 시험 문제 이 타인이 나왔죠. 타인성은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야 누나가 야 타라 을이 타라 그래서 누나라고 나와있나? 누나라고 돼 있네. 누나가 야 그냥 타. 누나 이거 아빠가 허락 안 했는데 어떻게 타? 이런 상황인데 을이 적극적으로 탑승시켰다면, 예를 들어서 강요동승을 시켰다거나 같이 타자라고 했을 때는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걸 착안해서 어떻게 이걸 조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라는 거죠. 이렇게 언급만 해도 좋죠.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다음 무면허 운전은 누가 무면허 운전을 하냐면 을이 무면허 운전을 하거든요. 그럼 을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부담금은 당연히 부과시켜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만약 지금 이 3번 사항에서 무단 운전이 아니라 만약 아빠가 을의 무면허 운전을 승낙했다면,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만약 있는 상태였다면, 다시 말하면 무단 운전이 아닌 상태죠. 이때의 경우라면 갑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해야 돼요.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차량이 운행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따져줄게. 병의 타인성을 검토할 때 이 병이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그냥 동승자예요. 그러면 동승감액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면 되겠지만 만약 적극 종용 가담한 자예요. 적극 종용 가담했다면 얘한테는 오히려 동승감액이 아니라 얘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얘에 대한 피해자 측 과실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다음 또 정해 무면허 음주운전, 정해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 만약 얘가 지금 사안 문제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다만 음주운전의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에 대한 조사, 어떻게 조사할까요? 이거를 알 수 없어요. 사실 경찰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 정의 병원을 갔다 그러면 병원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CCTV나 차량이 운행된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사해야 되겠지. 이 내용들로 착안해야 되고, 그래서 보상 처리 시 결국 이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목차가 될 거고, 보상해야 될 보상 기준들뿐만 아니라 조사해야 될 거,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 탑승 경위에 따른 타인성 여부, 어떻게 얘네들이 탑승하게 됐는지, 을과 병의 탑승 여부들을 검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설명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언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병의 이 보상 여부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 측에서는 얘의 무단운전에 따른 얘의 자배법상 타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를 물어줄지 안 물어줄지. 자, 어차피 얘는 대인배상 투로 가서는 가입도 안 돼 있지만 가입되어 있다 그래도 책임이 안 지어질 텐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얘 기준들로 자배법상의 책임, 적어도 대인배상 원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 타인 여부로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반드시 써야 될 부분들. 얘의 운전에 이르게 된, 지금 이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이거에 대한 조사. 그럼 어떻게 조사해야 될까? 같이 하면 말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이 맞냐? 그러면 정은 을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질문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들, 개별 면담들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까 얘기했듯 갑에게 너가 이 차를 을에게 운전시킨 게 맞니? 또는 이게 무면허인데 너가 어떻게 이 을이 운전을 했을까라는 내용들을 따져서 아까 말한 대로 사고부담금 어떻게 부과시킬지. 그래서 만약 명시적 무시적 승인이 있었다 그러면 사고부담금도 부과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 경상환자, 얘한테 물어줄 때 12급이니까 얘는 4주 이상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 시켜야 할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 얘가 만약 단순 동승자라면 동승 감액만 적용하면 될 텐데, 얘가 만약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시켜야 될 사안이라면 피해자 측 과실에 대한 내용들로 얘한테 우리 개정된 약관에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으면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맨날 아는 부분들이니까 잘 내용 풀어서 적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잘 실무에서 보지 못하던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문제 속의 지식을 가지고 풀어 써야 되는 부분들이라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들도, 보상하는 손해, 다시 말하면 보험자의 보상 책임, 이 부분도 언급하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써줘야죠. 일단 갑보험사 기준에서 보면, 갑보험사 기준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얘가 단순 동승자였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무단운전에 대한 내용들로 그냥 책임을 져줘야 될 것이고, 적극 종용 가담한 자라면 책임이 안 생겨질 것이고, 어쨌건 책임의 주체가 되는 갑보험사 기준에서는 갑이 A보험사에 가입했죠. A보험사. 그치. A보험사의 기준에서 갑은 다친 병에 대한
책임 관계에 있어서 얘가 무단을 적극 가담 종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만 적극 가담하지 않고 그냥 단순 동승자였다면 이에 대한 타인성이 인정돼. 따라서 책임을 질 거예요. 을은 병에 대해서 일단 운행자 책임을 질 텐데 아까 얘기했듯 공동운행자의 여지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한대 운행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적극 종용 가담했다라고 하면 공범, 적극적 공동운전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운행지배가 책임이 안 생겨질 수도 있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조사사항 자체의 내용하고 동일한 거지. 이거에 대한 병의 탑승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내용을 쓰면 되겠죠. 병은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면 타인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타인으로 보호받고 대인배상 원 A보험사는 병에게 부책한다. 대인배상 원밖에 없어요. 어차피 담보 자체는. B보험사. B는 정의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의 가입했으니까 논할 것도 없이 대인배상 원, 투는 그냥 부책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음주운전 여부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조사사항을 통해서 판단해서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킬지 안 부과시킬지를 검토하고 찾아야 된다. 결국 병에 대해서 사고부담금은 논외하고 대인배상 1, 2는 부책이에요. 그럼 B보험사에서는 아까 얘기했듯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대인배상 2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 될 것이고 여기 빠졌네. 뭐가 됐건 을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 내용들 모범 답안도 제공해 드렸으니까 목차 정도 잘 외우셔가지고 쓰셨다면 지금 이 목차 어려운 목차들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손해사정 조사하고 잘 안 다루던 유형이라 수험생들이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학습되신 분들은 그렇게 내용상 그리고 이 사례 자체가 막 어떤 처음 보는 사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우리 많이 다뤄본 무단운전의 모습들의 사고부담금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무단운전과 관계된 내용들이라 충분히 그 내용들을 풀어서 조사사항들을 쓰는 거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과실상계의 법리 어떤 법리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상 과실상계의 운용관계에 대해서 쓰라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4회차 3번 문제 동일한 문제가 출제를 제가 했고 이 문제들은 너무 유력하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 사고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챕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만 강조한 건 아니고 다 많이 강조했는데 이거하고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6번 문제하고 사실 같이 묶어서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문제를 주어줌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 6번에서 써야 되는 건지 2번에서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기본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논해줘야 되겠죠. 자, 1번 요 밑에다가 목차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이니까 일단 우리 과실상계의 개념을 잘 이해하죠. 과실상계 왜 과실상계 하는 거예요? 다 안 주는 거잖아요. 과실상계는 일단 불법행위 민법 750조에 두고 있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도 마찬가지지. 채무불이행도 약속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네, 채무불이행 여기에 공이 적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할 때 피해자의 과실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잘못들이 조금 있다면 이거를 좀 참작해라. 참작하라는 건 뭐예요? 까라는 거지. 상계 공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는
불법행위,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발생되죠. 채무불이행은 뭐 거의 우리 자동차 보험에 발생될 일이 없지만 이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의의를 명확하게 쓰고, 그래서 이 과실상계에 대한 기준들, 이 법리를 쓰라 그랬으니까 우리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 자, 우리 6번에서도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과실책임주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조금 달라요. 요 두 개를 조금 설명하면 좋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이 과실 책임은 엄격한 책임이에요. 책임 성립의 요건. 그런데 피해자 측의 과실은 이건 부주의란 말이에요. 똑같이 부주의로 이해하고 해석되지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거와 졸음운전하는 건 똑같은 과실의 모습을 띠지만 달라요. 책임관계, 법리에 있어서의 과실관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엄격하게 내가 이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과실과 피해자 측에서의 과실은 조금 달라요. 피해자는 그냥 부주의하기만 하면 돼. 부주의하지 말라는 거지.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두고 있고, 과실상계의 인정 근거, 이걸 왜 인정하고 있는지 근거, 취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지. 손해의 공평분담이에요. 손해의 공평분담.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목차로 쓰면 다 점수가 될 거예요. 하나하나. 25점 배점이잖아, 이게. 25점 배점이에요. 자, 25점 배점이니까 엄청 큰 배점이거든요. 적은 배점이 아니야. 여기 10점으로 되어 있네. 넘어갔구나, 계속. 네. 25점 배점이에요. 25점 배점이니까 이 법리와 내용들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10점 될 거고, 현행 자동차 보험 과실상계 운용 기준들이 한 15점 정도의 배점으로 분배하겠지. 그래서 이제 과실의 의미, 자꾸 너무 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내려놔야지. 네. 그리고 다음에 피해자 측 과실도 적어주면 좋고, 다음에 과실상계의 조건. 자, 모범 답안에 다 나왔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해야 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사고 발생 시 회피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 분별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동차보험,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크게 두고 있는 우리 과실상계 관계 방법 등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관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 완전 갖다 붙여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근데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은 목차로 되어 있진 않아요. 내용을 쭉 설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3까지 돼 있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과실상계의 방법 이렇게 해놓고 이 장의 기준, 그러니까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은 과실상계에 의해 산출된 기준에서 과실을 상계합니다. 돼 있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을 상계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대인 1, 1 이렇게 놓고 대인 1, 대인 2, 대물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여기서는 피해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을 상계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 연습 우리 많이 했었던 거라 잘 적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런데 특이한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 대표적인 특이한 규정이 대인배상 1에서는 사망보험금 최저 2천만 원은 보상합니다. 최저 2천만 원, 이게 뭐냐면 과실상계 기준으로 산출을 쫙 했는데 과실이 90%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산출해 봤더니 2천만 원보다 미달한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주겠다고, 또는 치료비 플러스 간병비의 경우에도 한도 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했더니 치료비하고 간병비보다 미달할 경우에 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대인배상 1은. 3. 여기엔 대인배상 2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도 동일하게 치료비와 간병비가 과실상계 이후에 그 해당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 지급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렇게 이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빼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다만 차량 운전자의 경우에 차량 운전자라면 이륜차와 보행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차량 이륜 그 자배법에서 정한 경상 환자 12급에서 14급의 환자는 시급 2급에서 14급의 환자의 경우엔 대인배상 2의 치료비를 일단은 우리가 내줄게. 치료관계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데 그 뒤에 네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너의 이 과실분은 우리가 청구할 거야. 달라고. 다시 말하면 네가 내라 이거지. 과실 책임주의의 도입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점 배점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동일한 문제도 출제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우리 충분히 이패스 손사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 들고 좋은 문제였어요. 나올 법한 문제였고 잘 나왔어요. 자, 다음에 3번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제가 정말 이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건 제가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아씨 이거 나오면 좋겠다 막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없으면 한번 영상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파이널 리뷰 설명하면서 출제자가 이거 혹시 안 바뀌었으면 작년에 법리를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왠지 이거 물어볼 것 같다. 아무도 안 달았어. 저만 달았어. 이거는 저만 다룬 문제인데 이거 제가 모 기업체 가서도 이거 막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고 단기 집중 모의고사 때도 제가 1번 문제로 2회차였나? 한번 20점 배점으로 똑같이 문제를 냈었는데 이패스 수강생들은 잘 썼을 거고 혹시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기본 이론으로 사실 쓸 수 있는데 뭐랄까요? 단답형으로 공부하면서 외우셨던 분들 딱 문제 속에서 목차를 좀 깔끔하게 쓰시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사실 쓸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내용을 풍성하게 못 썼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무 사례 문제를 풀면서 다뤘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다. 직구현 맨날 말했던 게 사실 이거와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와서 놀랐는데 막 수강생들이 저한테 시험 끝나고 막 카톡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건 이 문제는 나올 만한 문제였고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됐어. 저 스스로도 좀 놀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명확하게 의의를 써야죠. 일단 의의 20점 배점이니까. 어떤 수강생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모의고사 때 이 문제를 냈을 때 단기 집중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냈을 때 한 반쪽 쓰고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쓰냐. 그치, 준비가 안 되면 다 못 쓰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갖다 붙여 써야죠. 일단 왜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도 잘 써야 돼요. 20점 배점으로 주었었으니까. 일단 타인은 누구냐면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예요.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 다시 말하면 자배법상의 보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보호의 대상. 이 타인이야. 그 타인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라고 말해요. 이게 의의야. 이게 타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배법상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면 타인이라 하면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타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타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뭐냐면 그럼 얘가 타인이다. 이건 논점하고 끝이잖아. 지금 문제가 묻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타인인데 요 검토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운행자와 운전자는 얘네는 타인 아닌데 얘는 타인이 아니야. 근데 얘네를 타인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어떠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불합리한 경우에 있어서 이때 운행자와 운전자도 타인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묻는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타인은 논점이 없는 케이스라니까. 운행자와 운전자 이외의 자는 타인이야. 우리가 딱 봐도 누가 봐도 타인인 사람들은 타인이야. 대표적인 게 보행자. 보행자는 그냥 타인이에요. 이 사람 당연히 보호해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운행자야.
근데도 얘가 타인인 것 같은 모습을 띌 때가 있고, 운전자야. 근데 얘도 타인인 것 같은 모습을 띌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걸 묻는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운행자를 묻는 문제야. 공동운행자 중에 타인성, 그리고 공동운전자, 그리고 친족의 타인성까지. 무상동승자는 사실 요 챕터에 있긴 하지만, 무상동승자는 타인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당연히 타인인데 감액의 문제인 거지. 요 세 가지의 유형들을 쭉 나열해서 쓰면 되지. 공동운행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 운행자가 2명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운행자는 타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일정하게 타인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운행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그럼 대표적인 유형들을 많이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용대차, 제가 다 모음 다음에 다 놓습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그리고 대리운전의 경우, 그리고 뭐 그냥 단순 동승자의 경우, 단순 뭐 임차 비용을 부담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각각 검토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행자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으로 보호해 준다. 근데 이 타인성 판단의 기준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공동운행자의 타인의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자는 간접적이고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운행자에게 얘한테 보호해줘라. 타인으로. 누가? 얘가. 다시 말하면 우리 뭐 실무적으로 제가 강의 시간 때 많이 말했던 건 운행 지배의 크기를 판단해야 돼요. 크기. 누가 운행 지배의 크기가 크냐. 크기가 큰 사람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일 거고, 크기가 작은 사람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이고 추상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애한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공동운전자는 교대운전자, 그리고 선의의 보조자. 선의의 운전자는 일시적 보조 행위를 한 자는 얘는 타인으로 보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대운전자는 쉼을 취하고 있던 자. 휴식을 취한 거예요. 너 운전을 하라고 가서 운전자 2명이 갔는데 한 명은 쉬고 있고 한 명이 운전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한 명이 운전하고 있던 얘는 당연히 타인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쉼을 취하고 있던 교대운전자는 이 차주가 얘한테 타인 운행자 책임을 물어줘야 돼요. 친족의 타인성은 다시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으로 검토한다.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으로 검토한다. 요 내용들을 쭉 작성하면 됩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나올 것 같았어. 나올 것 같았어. 그리고 예전에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뭐 단언컨대 이패스 수강생들이 가장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무보험차, 그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것도 뭐 무보험 자동차 진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얘기했었죠. 근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사례로 나올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엔 사례로 안 나오고 그냥 약술로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고, 뭐 모든 수강생이 다 잘 썼을 겁니다. 지금 이 4번 문제는 너무 쉬웠을 거고, 뭐 어떤 수강생들은 윤석열 강사님보다 제가 더 잘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잘 쓰고 말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약관에 있는 내용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네. 피보험자가 일단 약관 규정을 써주면 좋죠.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근데 그에 대한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보상합니다. 돼 있고, 무보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건설관리법상의 건설기계, 근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및 개인용 이동장치,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피보험 자동차 및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다음의 차를 말합니다. 대인2에 가입하지 않은 차, 대인2에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차, 면책된 차를 말하는 거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이거는 공제에게 관한 부분들인데, 대인배상2에 유한보험에 가입된 차,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되죠.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이는 내용들이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한 약관 규정 쓰고,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으로 승용차 경 3, 4종, 승합차 경 4종 화물차에 해당해야 되고, 해당하는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이 내용이 더 중요하죠. 김영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김영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 자동차의 교체 승인할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건 다 잘 썼을 거고, 준비를 사실 철저히 했던 부분들이라 모든 수강생들이 다 잘 썼을 거예요. 자, 5번. 이것도 사례라고 나왔는데 10점짜리 배점의 사례고 너무 쉬운 사례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한 25점 배점으로 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례 문제를 이제 변별력이 가장,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면 약술 문제는 어떤 수강생은 잘 외운 약술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뭐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일 자동차 보험에서 이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사례 문제거든요. 사례 문제 공부 잘하는 수강생하고 안 한 수강생하고의 답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사례가 나와서 조금만 공부하신 수강생도 잘 작성할 수 있었을 만한 사례고, 제 기본 교재에 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은 뭐 시험 끝나고 하면 그렇지만, 뭐 기본 강의를 충실히 한 수강생들은 누구나 쉽게, 이런 거 수강생들 싫어하잖아요. 제가 딱 말한 부분 나왔죠? 뭐 이런 걸 좋아할 텐데, 근데 또 해야 되겠어요. 또 기본에 충실한 수강생들이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럼 막 길게 쓸 거 없어요. 딱 컴팩트하게 막 쓰면 돼. 법률상 책임이 뭐다? 어떻게 법률상 책임을 질 거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는 보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1번, 2번, 뭐 서설, 뭐 논점, 사안의 쟁점 이런 거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시간 없어. 그렇게 쓰면 막 두세 장 나가는데 요거 두 개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면 끝. 그러면 갑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여행을 가는 중 차량의 이상을 느껴서 을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죠. 경비업체 오타.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어요.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의뢰해야 했는데 정비업체의 직원 병이 수리 후 동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 중인 갑을 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행인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는 우리 매일 그리던 거, 갑이 차 주인인데요. 이 차를 을에게 맡깁니다. 근데 을은 이 차의 직원 병에게 시운전, 차 수리 잘 됐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잘 고쳐졌는지. 근데 지나가다가 보행인을 쳐요. 자, 이거 기본 강의 시간 때 제가 엄청 얘기하고 설명하고 매일, 사실 이 챕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 기본 강의 한 7강 정도 되는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한 5분, 10분 설명하는 내용. 그게 시험에 나온 거고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건. 일단 그래서 보험사가 어디예요? A보험사. 자, 일단 책임의 주체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정비업체에게 정비를 의뢰합니다. 이게 취급업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급업자에게 취급을 의뢰한 순간 차 소유자는 법률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민법상의 책임도 존재하지 않아. 자별법상의 운행지배가 단절됩니다. 을은 운행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취급업자는. 얘는 을의 직원으로 운전자예요. 따라서 자별법상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민법 750조에 의한 책임이 존재하고, 을도 사용자 책임 756조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요 내용 일단 다 적어야 돼. 풀어서. 법률상 책임 안에 갑은 자별법상 책임 없다. 을은 있는데 756조의 책임도 있는데 이게 우선한다. 병은 민법 756조의 책임이 있다. 요 내용 쓰고,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쓸 때는 A 기준에서 이제 요 부분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워도 되겠다. 이 부분을 검토하는 거니까 얘는 기피해요. 근데 운행지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별법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법률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보상 책임 발생하지 않아. 을은 책임이 생겨나는 게 있어. 대인배상 원은. 왜냐면 얘는 피보험자,
무슨 피보험자냐면 승낙 피보험자예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고 얘의 자백법상 책임이 있잖아.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1은 부책이에요. 다만 대인배상 2는 얘 피보험자로 안 보지. 따라서 면책. 왜냐면 취급업자에 대한 피보험자 규정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얘도 동일해요. 얘는 대인배상 1, 2 기준으로 보는데 2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1은 왜 안 되냐면 자별법상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의뢰 책임에 의해서 이 보행인은 대인배상 1만 부책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풀이를.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너무 제가 그날 시험 끝나고 그 총평 라이브 하면서도 설명했는데 이게 사실 좋은 문제거든요. 되게 좋은 문제고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좀 어렵게 냈어야 돼. 얘의 특약 가입하고 얘의 책임도 존재하고 뭐 이런 문제들로 조금 어렵게 꼬아서 냈어도 충분히 한 20점 몇 점으로 그리고 이제 얘에 대한 손해를 간단하게 경상환자에 대한 얘 손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썼으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어쨌건 출제됐고 많이들 썼을 거고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수강생들 내용들을 다 작성했을 거고 충분히 막 연습했던 문제들 그리고 뭐 기본 강의 시간 때 아주 기초적인 사례가 나와서 어렵지 않게 작성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6번. 최근 도입된 요 경상 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2 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의 내용 아까 설명한 거예요. 차량 운전자 여기 내용 명확하게 써야겠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뭔 치료면 대인배상 2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 너 과실만큼 네가 내. 근데 문제는 먼저 보험사가 지급해줘요. 보험사가 먼저 선처리하고 그 해당 부분들을 누구한테? 피보험자한테 구상하는데 만약 너가 자기 신체사고 보험 가입돼 있잖아? 그럼 자기 신체사고 보험으로 우리가 받을게.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지. 누구냐면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등은 제외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의 기대효과였어요. 기대효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딱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 속에서 제가 거의 다 언급했는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총평 라이브 할 때도 이 기대효과는 제가 유일하게 좀 안 다룬 부분들이라고 생각된다. 근데 이 부분도 충분히 통법을 굴려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쓸 수 있었을 거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누가 댓글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강조할 때 문제 풀이 때 자동차 상해의 확대 얘기를 설명하면서 내용을 했대. 제가 근데 마지막 파이널 리뷰 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경상 환자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금감원에서 보도했던 자기 책임 원칙 강화예요. 자기 책임의 원칙. 다시 말하면 네 책임 네가 져라 이거예요. 그거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게 뭘 하는 거냐면 가장 이런 문제점의 문제 제기를 이해해 보면 이 이전의 약관, 이거 이전 약관, 기존의 약관이지 그냥 이전 약관은 우리 아까 과실상계에 대한 방법을 설명했을 때 나와 있듯이 치료비 플러스 간병비는 다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실 책임주의가 아니야. 실제로 사고 과실이 10%만 있어도 100%의 치료비를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경미하고 아주 경상 오히려 과실이 많았는데도 치료를 오래 받고 지급이 많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 그래서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치료비 간병비에 대한 과실 비율 전액 지급에 대한 약관 규정이 손해율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내가 과실이 100%여서 그 피해자가 과실이 없어. 걔 물어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치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난 과실이 얼마 없는데 얘 치료비로 막 1억씩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1번. 그다음에 이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뭐가 될까요? 이거 대표적인 게 보험료의 전체적인 인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손해율이 좋아지면 당연히 줄어지겠죠. 보험사의 실적도 좋아질 거지만 손해율이 낮아질 것이고 그럼 보험료가 인하될 거고 여기 나오는 항상 선량한 착한 우리 계약자들 잘못 많이 안 하고 사고도 많이 안 나는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인하가 생겨날 수 있겠지.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적었으면 좋았을 거고 하나 제가 모험담은 없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상해 내지 자기 신체 사고 그러니까 내가 다쳤을 때에 대한 담보가 확대되겠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죠. 뭐, 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니까 내가 가입하는 보험의 기준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썼으면 뭐 요거 뭐 5점, 요거 5점의 기준들로 요거 하나씩 1점 이렇게 아마 채점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상했던 문제죠. 사실 이건 예상했던 문제고 이 기대 효과도 그냥 여러분들이 좀 통박불려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6문제를 살펴봤는데 혹시 뭐 이제 저하고 내년 과정을 공부 만약 하시게 된다 그러면 계속 제가 느끼는, 저도 이제 한 9년째 강의를 했는데요.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점점 늘 그랬어요. 기본에 충실한 수강생들은 다 잘 봐요. 요번에도 모르겠어요. 뭐 대부분의 수강생들, 열심히 한 수강생들은 쉬었다고 하고 아마 그분들은 합격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2024년도 과정을 혹시 공부하게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뭐 저를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쭉 기본 강의를 쭉 잘 들으시고 설명하는 내용 속에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나름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나왔던 유형들을 이제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나요? 트렌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내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좋은 결과 있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 보신 우리 이패스 수강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